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먼저 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설명드리고, PPT를 띄우고, 또 나머지 이제 소개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샌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South and North Development의 앞글자를 따서 샌드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모래죠. 모래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는 역할하고 또 공가주는 역할하고 또 이제 집을 짓는 주 재료로 쓰이며 또 이렇게 길을 닦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좀 경험했던 점은 사실 우리 사회가 또 밖에서 봐도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죠.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통일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또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그걸 다시 돌아가서 메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는 걸 여러모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메우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샌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저희가 이제 잘 자라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모래처럼.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는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동북아 국제 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여러 이제 동북아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렇게 국제 정세 흐름들을 읽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의 학자들도 있고 또 여기는 없지만 주로 이제 중국 학자들 많이 모시고 저희가 북한 출신이고 또 이제 이게 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나름 이제 남북한 출신 연구자들도 함께하는 이런 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시각이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샌드 연구소의 시스템에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북아 국제 포럼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단은 남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이렇게 그 주변 정세를 먼저 읽어야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좀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숲을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세 분석 세미나를 매 월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과 북한에 매월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사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여러 이제 기사들 나오죠. 정보, 그 다음에 자료, 또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지만 그것을 검증할 길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그 공식 문헌을 갖다가 그것을 크로스 체킹하면서 이렇게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걸 보면서 여기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동북아 국제포럼에서는 숲의 얘기를 했다면, 월 정세 분석 세미나에서는 북한 분석을 하는데 주로 나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각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편 이론 속에서 이제 특수성을 도출해내는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좀 받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시스템에 많이 이런 시각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요즘 2023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요.
가장 지금 힘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영문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직접 이렇게 발송하고 피드백 받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받는 대상들은 대체로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또 이제 싱크탱크의 연구자들이고 처음에는 뭐 미국, 프랑스 이제 영미권을 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이것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월 두 번씩 발신하는데 이제 첫 번째 금요일과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요거는 따끔따끔한 새 그 영상을 입수한 것들이 있어서 분석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요,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통해서, 또 뭐,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전달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대중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100%는 안 되지만 이런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북한 문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제1호가 발간됐고요. 뭐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실다 보니까 요즘은 피드백이 오는데 오늘도 제가 너무 감격하고 새벽부터 일했는데 지금도 또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도 지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 생각, 애정과 또 이제 북한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사들을 실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서 그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저희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홈페이지 저희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놓친 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는 평화, 통일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좀 분석하고 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처음 제창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런 이념을 중심으로 좀 그 평화에 대한 시각, 통일에 대한 시각,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저는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왔어요. 저희 90년대에 저희 어머니랑 가족들이 한국에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 보니까 자꾸 오라 오라 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적응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외 경험 하나도 없이 직행해서 이제 심양공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발 한 발이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한 3년을 이렇게 살다가, 일본 유학을 선택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선택했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황장협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황장엽 선생님께서 일본에 있는 교수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처음에는 동경대학에 그 연구생으로 갔다가 황장엽 선생님 소개해 준 그 교수님한테 시즈오카 현립대학에 가서 어, 석사를 하고 이제 다시 동경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 저는
아마 제일 큰 장학금, 그 엄청난 경쟁이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은 같은 민족이고, 북한에서 왔다면 특히 교회가 그래요. 너무 애정이 많으세요. 다시 돌아보거나, 또 이제 좀 약해 보이면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정서도 좀 오진간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일본 사회가 뭐 사람들이 친절한 반면에 굉장히 냉정한 개인주의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았던 그걸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일본에 살았던 게 제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더구나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모든 걸 이제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적 뭐 이런 특징들 이게 용납이 안 되고 그냥 일반론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넘어갈 수 없었던 이런 거는 진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간 피가 새까만 피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그런 그 과정을 걸치면서 항상 끈을 놓지 않았던 부분은 그때는 사실 이제 믿음이 거의 없었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끈 놓지 못했던 거는 그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상황 해외 나가서 보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더구나 북에서 온 저는 너무 그 상처가 깊은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맨날 이제 누워서 북에서 온 나는 딱 그 뿌리 없는 물거품 같은 인생 같이 느껴지고 이게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정말 김일성 조작집 있다가도 이렇게 인간 개소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내가 왜 개소돼야 되냐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뿌려서 막 던졌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끌어다가 공부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공부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누군가 창조하시고 이미 다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인간으로서 프레임에 갇혔던 제가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면서 포즈를 맞추는 이미 있었던 이 재료들이 퍼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채워야 되게 되고 그래서 아직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막 해석을 잘 못합니다만은 확실히 그거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의 주제가 그 북한 수령 권력 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인데 이미 있었던 김일성의 행동들을 다시 꺼내서 제가 포즈를 맞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북한과 또 남한에 동강 나 있는데 어, 이걸 통합했다가 재분배하는 형식의 방법을 분명히 그 창조주는 이미 만들어 놨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한 것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탈북하면서 6살 난 아들 데리고 탈북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그동안 뭐 대원이고 졸업하고 고대 또 학생으로 졸업하고 또 대학 다니면서 이제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혼자서 조용히 이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하고 훌 가버리니까 저는 막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훈련받고 이렇게 오고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 기자로 지금 3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정말 이 일이 산적 같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이렇지만은 마냥 이제 행복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좀 그 박사학위 받는 순간에 제가 생각했던 게 승부욕이 굉장히 제가 좀 강해가지고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는 과정을 밟았구나. 기품을 논하리라 하고 이제 그때 그 순간에 딱 마음 먹었던 것이 어쩌면 정체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어,
일단 통일과 북한 안에 이제 변화를 위해서 학문적으로 그것 뭐 그냥 꾸준히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평화 통일 개념을 그 일반론을 뭐 사실 이런 거는 좀 줄이고 좀 작게 말씀드리고 그 북한의 평화 통일 방안 그 전개 과정과 그 특히 김정은 정권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좀 줄이겠습니다. 그, 주로 이제, 한 40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자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한반도에 두 개 국가가 형성된 걸 다 잘 아시죠?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어쩌면은 한국은 분단된 상황에서 섬나라와 같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는데 한반도는 낮에는 분명히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섬나라이고 북한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북한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물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요즘은 뭐 K컬처까지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예, 한국에 대한 이제 인식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두바이에 국제회의 다녀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두바이, 그러니까 기존에 해외 나가면은 어디서 왔냐? 이래서, 저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야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물어보지, 그냥 물어보는 게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다음 당황해요. 왜냐하면 나우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나 구분이 없이 그냥 한국인 같으면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 이렇게 그 주권적인 한반도 통일의 주권적인 이런 환경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었구나. 한반도 하면은 한국을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전과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단 과정이 70수년, 그리고 또 그, 지금 78년째 분단돼 있고, 사실은 국가 서로 이제 다른 국가 출범한 지가 이제 70수년이 됐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아마도 정체라는 제가 지금 한자를 썼는데, 이런 장애가 굉장히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이제 뭐, 서로 다른 70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이제 70세 된 분들, 70세 이하 분들 대다수 국민이 남북한이다. 다른 기억을 갖고 있죠. 다른 체제 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고령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체제 자체, 정치 체제 자체가 역방향 체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어떻게 역방향 체제인지. 그리고 직영학적으로 이렇게 맥이 흘러야 되는데 이거는 또 멎어 있는 상황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은 평화적 공존 또 아니면 상황 관리, 분단 관리 또 어쩌면 진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이런 좀 문제 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분단 체제가 나온 이제 두 한국과 북한은 이 분단이 나온 미완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진정한 우리 국가의 그 완성은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가설을 던지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기 앞서서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아마 이거 안 다루면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많이 줄이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텍스트도 제가 공유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 텍스트는 제가 원래 이제 이 PPT를 제작해서 보내드렸더니 용납을 안 하셨어요. 텍스트를 내라 이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제 한 3, 4일 이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도 거의 20페이지를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오타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뭐 이렇게 평화론자들이 제시하는 평화 개념은 정말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 평화라는 거는 뭐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 우리 분단 지금 휴전 상태, 이것도 오래 가는 그 상황을 아마도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세력 균형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핵 개발의 의미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군 정치, 김정일 성군 정치를 내걸면서 김일성 시대에는 능력이 없어 못한다. 실제로 했는데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호시탐탐 우리를 막 해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 수단으로 가져야 된다.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은 핵보유국법을 2013년에 만들더니 그것도 역시 방어 수단으로 기재됐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그 핵결의법을 만들었죠. 여기는 이렇게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공격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법과 관리하는 법과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저기 핵을 더 개발해 나갈 건지 이런 의지들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마도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공격성을 가진 거, 이 세력의 이제 군비 경쟁, 그다음에 핵을 가져서 억제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다 소극적 평화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반대로 이제 적극적 평화 같은 경우는 긴장이 없는 상태, 아주 평화로운 거, 결국은, 어, 이렇게 모든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뭐, 정의가 실현되는 거, 이런 상태를, 뭐,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이걸 경쟁이 없는, 또 이제 강자가 약자를 먹지 않는, 이런 뭐, 절대선의 평화로운 세상을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인식 이런 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유학하면서 한 2년 정도 아들이 이제 외국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덜 봐주려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연구원으로 예, 그때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 이런 의식 조사를 많이 하면서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너무 이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100%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데이터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준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올해도 사실 2022년에 의식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조사는 데이터는 2022년 분입니다. 2007년부터. 그리고 여 위에 보시면은 2019년에 통일연구원 조사도 좀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면은 비둘기, 통일, 그 다음에 북한, 전쟁, 이렇게 이것과 같이 단어들을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고,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에서는 또 이제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국에 대한 그 친밀감을 좀 어느 나라하고 제일 가깝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어, 미국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한국인의 평화 인식은 전쟁만 없으면 된다. 근데 북한에 대한 평화 인식은 시기에 따라서 그 굉장히 폭이 넓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2018년 같은 경우는 평화 인식이 굉장히 높았고 19년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사실상 남북 관계 그가 미치는 영향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남북 관계를 또 하는 거는 우리의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또 이렇게 그 자주 만났을 때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식은 그 이렇게 강자 또 이제 정부 또 이 힘 있는 위치에서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들면 의식이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에 대한 또 의식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올해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하고 응답하는 이런 응답률은 아마 올해가 제일 저조한 예, 15년간 조사 중에 제일 낮고요. 그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률은 아마도 제일 높은 여기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쩌면은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이제 그 정부 차원의 남북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북한 주민이 통일 의식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이 을 느끼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치로 이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2019년, 2018, 16년에 이제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가지고 공격성이 굉장히 짙었고, 예, 이런 시기에 이렇게 그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 응답을 높이 나왔는데 2019년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를 물었을 때 이 부분에서 매우 유익하다. 이 북한 주민들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회의적인 사람들 다소 유익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높았다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의 평화의식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론으로 봤을 때 적극적 평화론, 사실 적극적 평화론. 그런데 북한 정권의 평화의식은 소극적 평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대체로를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을 봤을 때는 북한도 대체로입니다. 뭐 몇 천만이 사는데 똑같지는 않을 거지만 적어도 정권의 인식과 주민의 인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평화의 종속 변수로 인식한다. 통일이 돼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북한 정권은 다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통일과 평화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평화의 대상은 미국이지만 통일의 대상은 한국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평화의 다이성과 통일 국가 개념의 논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이론과 저기 그
이론을 적용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북한의 통일 논의를 좀 설명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흡수하거나 흡수되는 통일. 두 번째는 이제 합의에 의한 통일. 근데 대체로 두 번째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북한이 1960년에는 60년 8월 14일 김일성이 연방제,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연방제를 실시하자 하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그 내용은 사실 어,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지나서 80년 6차 당대 80년 10월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예, 그 방안을 내놨을 때는 어찌 보면은 약간의 공존을 이미 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통일 얘기를 많이 하면 첫 번째, 흡수되거나 흡수하는 이런 통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 지금은 더 솔직한 통일을 생각하고, 공식적으로는 통일은 두 개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어,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합의에 의한 통일을 계속 북한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두 개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국력이 높을 때는 북한이 자기가 먹으려고 해서 6.25 전쟁 일으켰고 또 이제 계속 공격적인 통일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점점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 이제는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으로 몰릴 때 이제 시간을 벌고자 이제 공존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방제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연합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분명히 제가 현실에서 그 속상했던 부분인데, 현실에서,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평화와 통일은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상대적 개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범위와 대상은 엄연하게 다르다. 평화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평화는 보편적 가치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특정 대상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집단,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일반적 개념이죠. 근데 통일은 다릅니다. 통일은 몇몇 아니면 특정한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명확하고 그리고 통일은 모두와 통일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통일이 상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이고 또 이제 평화의 상대는 전 세계적, 전 국가적, 미국, 북한을 비롯한 중국도 되고 일본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임제 정권 하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을 우선시하거나 또 어떤 정권은 이제 평화를 우선시하는데 그런 이렇게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이런 속에서 분명한 개념을 갖지 못한 이제 여러 이제 대중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평화가 통일인 것 같이 느껴지고 통일이 마냥 평화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는 동안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또 정치인들 개념을 만들어서 평화 체제 구축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평화는 도대체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국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통일, 북한의 생각하는 평화, 통일은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개를 잠깐 훑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나 무장 충돌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만 평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 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 평화적 공존, 이거는 투쟁이 결여된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 계급 투쟁으로 성취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싸워서 승리했을 때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 중에 잠시 중단한 거는 휴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급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평화는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 종이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김일성 시대에는 평화의 상대가 남조선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논문들도 많은데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를 걸치면서 70년대 초반까지도 평화 협정을 남조선과 평화 협정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3월부터는 조선 정전협정을 조미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태도 변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이제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빠진 상태고 이런 상태였는데 북한은 이 평화협정을 미국에 직접 제안합니다.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72년에 남북기본합의서 7.4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고 남북한의 이제 이런 기득권이 교류하면서 남한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발전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조급한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하자. 중국만 인정하지 말고 우리하고도 관계 개선하자. 이런 상태였던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조선에서 평화의 상대를 이렇게 미국으로 변경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평화협정 상대를 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바꿨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미국을 상대로 평화의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평화라고 하면은 어쩌면 평화적 수단을 선군 정치로 또 내걸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대를 바꿨다면 이번에는 수단을 또 바꾸는 거예요. 네, 선군 정치.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결 구도 속에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또 뭐 북미 대화 뭐 이런 시기에 1990년대 김정일은 고난이 행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내부적으로 어렵고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게 체제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발단은 소련의 이런 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제시했고 그 사회주의 종주국이 먼저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그 여파로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 다 무너지고 79년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북한은 완전 고립무원의 상태, 김일성이 또 사망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연재해, 만성화된 경제난 뭐 하다 보니까 이때 성군 정치, 핵과 성군 정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것을 평화적 수단이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또 한국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정상회담이 또 이렇게 생겨 진행됐고 2007년에는 14선언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하자는 이런 슬로건이 굉장히 이렇게 정당화됐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 이 맥을 잇는다면 김대중 정권의 정상회담, 그 2007년 그 노무현 정권의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시기가 오면은 이제는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앞에 붙은 그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5년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항구적, 우리 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 평화체제 뭡니까? 공존이 아닙니까? 공존. 그래서 이거는 항구적이다 하면은, 통일을 뭐 잠정 미루는 게 아니라 일단 통일은 안 하자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읽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암묵적인 어떤 북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대한민국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 벌써 얼마 전부터 이제 서로 각자의 국가 형태로 공존하자 이런 것들이 암묵적인 교류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 시대에 북한은 1차 핵실험 진행했죠. 2006년에. 또 2009년에 제가 텍스트에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사실 2005년에 이제 9.19 합의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핵실험을 해서 저희가 쇼크 받았던 기억도 있고, 근데 2009년 2차 핵실험까지 김정일 시대에 했던 핵실험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은 체제의 생존과 전쟁, 이렇게 억제력을 위해서 이제 핵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역시 방어적 수단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평화 인식은 강력한 서극적 평화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 이 시기는 이제 어쩌면은 평화라는 하나의 이 개념이 수단이죠. 평화는 핵 무기와 어떻게 같이 등가 관계가 성립되도록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 역시 방어 수단에서 억제력을 갖춘 이제 공격 수단으로 핵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 2009년 핵실험, 2차 핵실험까지는 설명해 드렸고, 2012년에 사실 그, 우리 정부가 교체되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해고, 미국도 리더십, 일본과 중국도 다 교체되는 게 예정됐는데,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까 북한까지도 이렇게 교체됐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27세 김정은이 4월에 이제 자기 정권으로 출범합니다. 근데 딱 1년 만에 2013년 2월에 이렇게 3차 핵실험을 팍 했어요. 근데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 오바마 정권 2기에 들어서면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선포하죠. 그, 지금 어제도 이제 그 정찰위성 발사를 했는데, 어제 그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걸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너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선포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 슬로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북한은 은밀하게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 2016년에 핵실험 2번씩이나 했고요. 수소탄까지. 그리고 2017년에 핵실험과 함께 2017년 11월 29일 이제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ICBM 발사를 하면서 우리의 핵 무기 체계는 완성됐다. 이렇게 선포하기에 이른.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공격 수단으로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2022년 9월에 작년에 핵교류법으로 이제 법제화를 했죠. 굉장히 사용 방법에 대한 것까지도 법에 언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핵이 돌이켜 보십시오. 90년대에 인식했던 북한 핵과 2000년대에 했던 북한 핵, 지금 2020년대의 북한 핵 완전 다르죠. 예, 이제는 완전한 공격성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한 공격성을 가지고 이게 핵이야말로 평화적 수단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11월 29일 하성 15형 발사하고 나서 다음날 30일에 북한은 크게 사설을 냅니다.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근데 다 완성이 됐다. 김정은의 영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념을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부터는 이것이 김정은의 이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의 이제 통일 대박론이 나오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 엄청 통일이 붐이 또 다시 일어나던 이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통일 대박론 그 이후에
이렇게 엄청 많은 미사일 발사를 하다가 사실 북한이 생각하는 이제 그 한국 정부는 2018년 2월이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 2017년 5월에 갑자기 탄핵되면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가장 많이 발사했던 기간이 2017년 하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발사해서 이제 이렇게 핵을 가졌다는, 완성했다는 높은 위치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한을 주도권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6개월 전에 이렇게 6개월 뭐예요? 7, 8개월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해서 자꾸 손을 내미니까 손을 뿌리치면서 미사일 발사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의 지금 모두 10년, 사실 10년 훨씬 넘었는데, 10년이라고, 2012년부터 10년이라고 본다면, 김정은 정권의 하반기, 5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북한을 안심시켰던 지도가 있죠. 한반도, 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장 이런 지도가 있는데 신경제 지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본의 저기 국회에 국회의원들 그때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2019년에 일본 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신경제 지도가 너무 속상하다. 해양 세력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1대1로만 붙들고 중국과 이렇게 융통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해양에 일본과 미국이 접근할 그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치명적인 게,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이런 그림을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완성시킨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건데, 내용은. 근데 꼭 북한을 통과해야만 이제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맥이 통하면 자기를 통과해서 한국이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경제적 예석은 정치적 예석이다 하는 말을 북한 자료를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로 평화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정권 그 이런 한반도 신경제 지도나 우리 정부의 엄청난 노력이나 또 미국과의 평화협정 맺는데 주선을 해주거나 뭐 운전자가 되거나 중개자가 됐던 이런 그 상황을 북한이 보면서 어떤 인식을 어떻게 생각이 변화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기대 뭐 이런 시기가 있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도 한쪽으로 기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제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다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화 공세를 막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굉장히 이거는 평화 공세 가속화를 했죠. 그래서 2019년 2월 전까지는 엄청난 약속과 기대와 뭐 환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월에 바로 이제 하노이 노딜 결과가 나오면서 북한은 얼어붙기 시작을 했고 이때 2019년 4월쯤 돼서야 벌써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2019년 2월부터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2022년 4월입니다. 여기 자료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부터 엄청 이제 이렇게 불신과 분노,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남북 연락상소 폭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하고도 또 우리 정부가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했던 이런 구조가 바로 평화인지,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 다음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 10년을 좀 잠깐 평가를 한다면 평화 통일에 있어서 통일보다 제재 유지에 초점 맞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내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혈통 국가 제도화에 10년을 집중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혈통 국가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텍스트에는 좀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이어 3대 세습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그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그 일본 놈들과 싸우는 그 시기에 2월에 엄동소란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 사실은 소련 군대였고 또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야용지에서 김정일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이걸 신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북한이 만들어 놓은 신화를. 그런데 거기에서 김정은이 김일성과 똑같이 닮은 모습으로 또 나와서 인민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백두의 이 혈통 신성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게 초점을 맞췄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 제일 상이라고 그런데 왜 그래? 네?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서의 국가관은 결국은 혈통을 인정하고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북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분들 많으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시스템에 국가관이 있어요. 무슨 국가는 혁명적 수련관이에요. 수령의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데 혁명적 수령가는 나와 수령의 관계 정립이에요. 수령에 대한 태도, 수령에 대한 세계관, 모든 그걸 가져야 되는 그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국가관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민족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원형은 사실상 86년에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걸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식 시스템 이론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연구자들은 주체 사상이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다 해명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이제 박사 논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생명체론은 국가 유기체론이며 이것은 북한식 시스템 이론입니다. 왜 이때 그렇게 만들어냈냐 하면은 이제 소련이 바뀌고 86년에 또 어떻습니까? 베트남도 도이무이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중국은 한국의 이제 아시안 게임에 대거 참여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둘러싸고 북한만 고립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 자기 중심의 수령 중심의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87년 1월부터는 3차 7개년 계획이란 걸 수행하는데 그 경제개혁이라고 경제계획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이 시스템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룡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김일성은 바로 94년에 사망했지만은 수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제 김정일도 김일성의 유훈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절대화했고 김정은은 보지 못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던 할아버지지만 사실상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 모습을 김일성의 모습으로 김일성의 행동 거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룡이라는 인간으로서 죽었지만 수룡으로서 북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 북한 사회를 견인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처음으로 이때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이제는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배척했던 민족주의를 꺼내 들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발표되고 나서 사실상 남한의 종교인들과 대학생들과 많은 인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조국은 수룡님이시고 조국은 이제 수룡의 품이라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국가와 조국을 걸쳐서 이제 민족
수령이 민족이 중심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이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두산에서 나라를 찾았고, 거기서 이제 혈통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그 백두산을 배경으로 1987년에 같은 해에 이제 백두산 밀령이라는 이렇게 부락이 최고 사령부나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고향집이나 막 이런 것들이 세트장이 이렇게 개용됐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혁명 전통가 그리고 이제 그 혈통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때부터는 북한의 모든 사전에 민족 개념이 바뀝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제 중국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민족 개념이. 제가 일본도 다 비슷해요. 뭐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경제 영역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했던 집단을 얘기하는데, 북한도 똑같이 하다가 87년, 88년 이때부터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나온 이후부터는 핏줄, 같은 핏줄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핏줄, 혈통을 제일 우선 자리에다 두고 계속 혈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영어는 지금 새롭게 나온 거지만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 이런 프레임들을 배경으로 세련되게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 간 역시 통일이 구심점이다. 그리고 또 김일성이 사망되고 나서 이제 김정일은 김일성 민족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명시했고, 그리고 지금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이렇게 헌법 그 서론에 다 명시하고 있죠. 김정은 시대에도. 그리고 김정은은 또 자기 민족의 자기 국가의 시간을 얼마 전 2015년 아시겠지만은 8월 15일에 30분 늦춰서 남한과 다른 이렇게 시간을 운영해 오다가 2018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걸 바꿔달라 하니까 그 가서 바로 바꿔서 원래대로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비난 어조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그 전에는 남조선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이제 요즘은 빈번하게 대한민국 정식 국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고 국력이 쇠퇴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세습 체제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 점에서 북한은 자기 페이스를 중요시하면서 자기 페이스로 가려는 게 바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여점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